자, 사회생활과 법 좀 볼까요? 형법입니다. 형법은 범죄의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형법론에서는 여러분 754페이지 보시면은 죄형법정주의가 나와요. 죄형법정주의는 간단하게 좀 봅시다. 그러니까 죄와 형벌을 미리 법으로 정해놓자. 이때 법은 어떤 법이냐? 법률이에요. 우리 법 단계 알고 있죠, 그죠? 법 단계 중에서 이때 법은 법률이라는 법으로 미리 정해놓자.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파생 원칙 보시면은 법률주의야, 법률주의. 관로 속에 관습형법 금지 원칙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소급표 금지예요. 그래서 그 형벌법규는 여러분 과거의 형벌법규는 과거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게 소급하지 말라는 거죠. 다만 여러분 소급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면 그것도 허용합니다. 그 두 번째 줄 중간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급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때는 인권 침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정한다. 까지 기억하시고요. 오른쪽에 명확성 원칙입니다. 명확성 원칙은 말 그대로 구성 요건은 이래 있죠. 밑에 그 교재 보시면은 중간에 박스가 보입니다. 구성 요건과 박스 안에 보면 구성 요건과 형벌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250조 살인죄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오른쪽 끝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 앞부분에 사람을 살해한 자, 이게 살인죄의 구성 요건이고 형벌은 형벌. 밑에 폭행죄 보세요, 여러분. 강도죄 보시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이거죠. 폭행해가지고 재물을 뺏는다는 이야기지. 그게 강도죄의 요건이에요, 구성 요건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강도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형벌은 뭐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밑에 같이 네 번째 칸에 사회 질서에 반한 행위를 한 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러면은 여기 구성요건 자체가 대단히 애매하죠, 그죠? 사회 질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게 이게 이제 뭡니까? 명확성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 형벌은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명확성 원칙입니다. 위에 다시 올라갔어요, 여러분. 기억에 이렇게 구성 요건도 명확해야 되고요. 니은의 형벌도 명확해야 돼요. 형벌도 두리뭉실하게 정하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건 여러분 형벌의 명확성 원칙은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절대적 부정경 금지 원칙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절대적 부정경은 그냥 이거예요. 징역에 처한다 이게 징역에 처한다. 징역 몇 년이 처한다 그건 말이 없잖아, 그죠? 이게 절대적 부정이 절대 안 되거나. 그러나 상대적 부정경 가능. 이거는 뭔가니까 단기 얼마, 단기와 장기를 잘라서 주는 거. 뭐 단기 2년, 근데 단기 2년, 장기 5년 그러면 이게 뭔가니까 최소한 2년은 교도소 들어가야 되는데 5년까지는 그 사이에서는 사정을 참작해서 풀어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 남은 애들만 소년범에게만 어른들은 안 돼요. 소년범에게만. 이런 것들은 소년범에게 있는 데지만은 나머지 것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밑에 적정성 원칙은 적정성 원칙은 그거죠. 거기에 기억의 네 번째 기억의 제일 마지막 쪽에는 그 죄와 형의 균형이 유지될 것 해놓고 잔혹 형벌 금지해놨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 죄와 죄에 마땅한 형벌은 비례 관계에서 돼요. 사소한 범죄라면은 처벌도 사소하게 짜그맣게 하지. 중한 범죄라면은 형벌도 엄중하게. 그런 것들이 그 적정성 원칙입니다. 자, 넘겼어요. 다음에 유추금지죠. 요 부분들은 다 시험에 다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그래서 소급표 금지, 비례 적정성 원칙, 명확성 원칙, 그다음에 유추 있는 거 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유추는 이거죠. A라는 어떤 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법이 있어요. 법률이 있습니다. 처벌한다 그죠. 근데 A와 본질적으로 똑같은 A-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렇게가 처벌할 수 없을까? 안 돼. 이게 유추 금지입니다. 유추 금지.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제가 판례를 한 3개 소개하고 있다. 그죠? 그 중에서 두 번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죠. A에 해당되는 게 무면허 운전입니다.
그 면허 없이 운전하면은 처벌하면 죄가 있습니다. 예, 무면허 운전을 하면은 처벌한다는 이야기지. 죄가 있어 처벌합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 근데 A-가 뭔가니까 운전 면허 정지야, 정지. 운전면허를 정지당했습니다. 그 중에 지가 운전하는 거야. 여러분, 무면허는 면허가 없는 상태죠, 그죠? 면허가 없으니까 운전하면 안 되겠지. 근데 이거는 면허가 정지당한 거야. 사실은 이것도 운전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운전했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운전했으나 안 될 사람이 운전한다는 건 똑같은 관계예요. 그런데 얘는 애당초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처벌하는데 면허 정지 중에서는 이걸 없다는 얘기지. 그럼 무면허 운전죄를 가지고 처벌할 수 있을까? 안 돼. 왜? 무면허 운전은 무면허 운전이고 운전면허 정지는 운전면허 정지니까 다르다는 얘기죠, 그지? 이렇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유추 그 해석 금지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보세요. 유추 해석 금지 원칙이더라. 자, 오른쪽에 범죄론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범죄 승립을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범죄 승립의 세 가지 요소가 나오죠. 758페이지에. 자, 그래서 우리 앞 시간에, 두 시간 전에 민법상 불행을 봤습니다. 그래서 폭행을 했을 때 우리가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긴다 그랬고요. 형사적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죠, 그죠? A가 B를 폭행했다. 그럼 A를 처벌할 것인가, 그 손해배상 B가 A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것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그 행위가 위법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그 행위가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우리 따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인정된다면은 B는 A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게 형법에서 어떻게 다니나? A를 폭행자로 처벌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첫 번째, A한테 고의가 있을 것인가? 원래는 폭행죄는 과실로 처벌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고의가 있는가? 두 번째는 손해가 발생했는가? 세 번째는 인과관계 있는가? 네 번째는 위협한가? 다섯 번째는 책임 있는가? 이게 다 오케이 그러면은 저 행위는 뭐가 된다고? 범죄 행위가 되는 거야. 저게 민법에서는 저걸 불법행위라고 표현하고 형법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범죄로 표현하는 거죠. 본질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정된다면 A는 처벌하겠죠, 그죠? 다음에 차이점은 우리 민법에서는 이걸 누가 입증하라고? 피해자가. 형사에서는 누가 입증한다고? 검사가 있잖아요, 검사가.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본질. 그래서 민법에서 형법에서는 이걸 좀 엄격하게 해서 딱 좀 더 이렇게 틀을 잡습니다. 어떻게 되냐?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이걸 우리가 구성요건, 해당성 이렇게 말하고요. 이건 이제 위법성, 책임성 이렇게 말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가 성립하면 이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범죄가 성립한다. 만약 어느 하나도 NO 그러면은 범죄가 아니에요. 무죄입니다. 무죄. 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칸에 보시면 박스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예. 위법한가? 예. 책임이 있는가? 예. 그래야만 드디어 이제 너는 이제 범죄인이구나. 그 범죄가 성립하는 걸 평가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보겠습니다. 구성요건 해당성, 그지? 뭐 이거는 밑에 소개하고 있죠. 박스 우리 형법 제250조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그래서 사람을 살해한 자, 이게 살인죄의 구성요건이다, 그지? 이때 사람을 살해하는 건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지, 그죠? 뭐 동물이 사람을 죽였다 또는 사람이 동물을 죽이면 살인죄가 아니다, 그지? 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뭡니까?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 그래서 오른쪽 요건 하나 보겠습니다. 그게 미필적 고의라는 용어는 좀 익히겠습니다. 미필적 고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미필적 고의가 보이죠, 그죠? 보통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죽입니다. 즉, 쟤를 죽여야지, 그죠?
죄를 죽여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죽인다는 이야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확정적 고의라 표현합니다. 확정적 고의.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특별한 말 없으면 그냥 다 이 고의입니다. 죽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확정적 고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의미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부분 다 그냥 우리 이런 게 죽이겠다고 마음먹 결심하고 죽인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건 뭐냐? 이 없을 관계. 미필적 고의란 말은 꼭 죽이겠다는 생각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이런 거죠. 죽어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죽이나 저래 죽이나 사람이 죽는 건 똑같이 그지? 고의범으로 처벌합니다. 똑같은 고의범으로 처벌합니다. 그때는 우리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때 그 마을에 그 노인에 관해서 그죠? A라는 할머니가 B랑 할머니가 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B라는 할머니가 B 할머니 집에 가서 그 집에다가 주인자에다가 그죠? 티팟에다가 이렇게 주인자에다가 농약을 탔습니다. 요 주인자는 묵는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B 할머니도 먹을 수 있지만은 그 집안의 가족도 그죠? 아이들도 먹을 수 있지, 그지? 근데 이 할머니는 B를 죽이려고 독약을 탔는데 독약을 타면서도 혹시나 다른 아이들이 먹으면 어떡하지?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뭐 할 수 없지 뭐. 이런 심리가 넣었다는 얘기지. 근데 아니랄까 그 아이가 먹고 죽었어요. 뭐가 된다고? 살인죄. 그 애를 죽였다고 하진 않죠. 그러나 죽어도 어쩔 수 없지 뭐. 똑같이 살인죄 처벌합니다. 그게 미필고예요.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입니다. 거기 이름하죠. 그때 보면은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심리 상태에서 범죄를 결행하는 것. 이걸 우리가 미필적 고의라 표현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정도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위법성 조학사입니다. 위법성도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은, 자, 우리가 보통, 그래서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이거 다 위법하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위법 안 하지 않지, 그죠? 위법해요. 이 얘기는 뭘 따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봐줄 만한 사정이 없을까? 그게 뭡니까? 위법성 조각. 조각은 위법성을 탈락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없다고, 즉 괜찮은 게 꼭 괜찮다기보다는 그죠? 봐줄 만한 사정이 없을까, 그죠?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첫 번째가 정당방해죠, 그죠? 알고 봤더니 여러분 왜 폭행했느냐? 알고 봤더니 B가 강도더란 얘기죠. 강도가 나를 공격하니까 먼저 선빵을 때리는 거죠. 때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확 이게 뭡니까? 이게 정당방해지, 그지? 정당방해는 뭐라고? 현재 강도가 나에 대해서 부당한 공격을 한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반격한다. 이게 정당방해라,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제21조 제1항 보시면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법익이란 말은 이렇게 법이 보호하는 가치라 그랬습니다. 근데 뭐 생명, 재산, 정조 이런 게 법익이야. 법적으로 법이 보호하는 가치 이런 게 이익이, 그지?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한 행위는 방해하기는 상당한 때는 벌하지 않는다. 그죠? 현재 부당한 침해죠. 그래서 핵심은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돼. 현재. 지금 강도가 날 공격한다, 그지? 그래서 뭐 과거의 공격이라든지 또는 미래에 예상되는 공격에 대해서 대비 미리 정당방해 안 돼. 오케이. 자, 그래서 페이지 넘겨보시면 기억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디귿에 방위 행위 상대방은 침해 행위자다. 즉 정당방해는 B한테 하는 것이지 C한테 정당방해 하는 게 아니야, 그죠? 직접 B한테 이렇게 정당방해 합니다. 다음에 리얼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달리 말하면 상당성을 지켜야 돼. 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것, 달리 말하면 상당성을 위반하는 것을 우리가 과잉방해라고 말하고, 과잉방해는 범죄가 성립합니다. 정당방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냥 밀치면 될 것을 뭐 칼로 찔렀다든지, 그지? 밀어낸 것은 뭐 충분할 건데 총을 쏘았다든지 그러면은 과잉방해로서 오히려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예고로,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긴급피난. 시험은 여기 잘 나오죠.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구별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 상황에 보겠습니다. 긴급피난 거죠. 말 그대로 긴급하게 피난했다.
난을 피난, 그죠? 난을, 위기를 벗어났다 이 말이죠. 그죠? 긴급한 상태에서 그 긴급한 상태를 벗어났다 이거죠. 피난시켰다. 우리 전쟁 피난 가는 것도 똑같은 게 피난, 긴급하게 피난 간 거야. 개가 막, 그죠? 미친 개가 달려온다, 그지? 미친 개가 달려오니까 급인에서 도망가다, 그죠? 도망가다가 나무 집에 뛰어들어가서, 원래 나무 집에 뛰어들어가면 뭐, 어떤 죄가 되면 여러분? 허가 없이 들어가면은 주거 침입죄,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주거 침입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요? 긴급하게 피난했다냐, 그죠? 읽어보겠습니다. 강도가 공격합니다. 요렇게 때리면 이게 정당방위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뭡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C집에 무단히 뛰어들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죠? 지금 A가 C집에 무단히 뛰어든 것은 주거 침입죄, 그죠? 근데 주거 침입 처벌하지 않죠. 왜요? 긴급하게 스스로 지금 셀프 피난하는 거지, 셀프. 긴급한 상태에서 피난하는 거지, 그지? 요렇게 하면 뭐라고? 정당방위. 요렇게 하면 뭐? 긴급 피난. 오케이. 자, 그래서 긴급 피난 보겠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그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부당한 말 자체가 없지. 그냥 이것도 우리가 공개하는, 강도가 나를 공개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위기지. 위난이에요, 위난. 위난의 바탕을 둬서 피난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그 정당방위와 구분 보세요. 침해의 부당성을 요건을 하지 않는다. 그 밑에 보면 낙태행위 그때 설명드렸죠. 근데 환자가 실려왔는데 임산부가 정신 기절했어요. 왜냐면 뭐 양수도 터지고 애가 그래서 굉장히 임산부가 위험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가 판단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살려야 판단하는 것이, 그지?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낙태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낙태죄 처벌한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그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는데 사실은 거의 다 낙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 낙태죄가 사문화되어 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우리 법적으로는 처벌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그래서 의사가 낙태를 감행했다. 의사의 그 행위는 여러분 일단 낙태죄다, 그죠?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긴급한 상태에서 그 임산부를 피난시켰다 이러고 본다는 거죠. 그렇게 법률을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낙태행위건 실제로 이런 의사의 낙태 수술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 이것도 하나 기억하겠어요. 이게요, 어느 하나의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게 꼭 위법성 주학 사유 중에서 하나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건 같은 것도 그 임산부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본다면은 긴급 피난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거를 의사의 일이라고 본다면은 정당행위로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정당행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의사의 치료 행위다라고 본다면은 정당행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자구행위. 자구행위는 여러분 스스로 구제한다고, 스스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면은 권리구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런 말하잖아. 주변권 가깝고 법은 멀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권리구제 받는데도 원래는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건 너무 멀어. 일단 내가 먼저 해결한다. 이게 자구행위예요, 자구행위.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자구행위는 보통 그 채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입니다. 채권, 내가 누구한테 돈 받았겠다는 얘기지. 이런 걸 지키기 위한 행위, 원래 채권이나 그 자구행위나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23조 1항 법정 절차에 의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청구권, 이 청구권이 이제 채권을 이야기합니다. 청구권을 보존하기 어렵다, 불능할 때 법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내가 하겠다 이거지. 자, 그래서 밑에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자구행위는 여러분, 이게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밑에 보시면 봐봐요. 가끔씩 이러면 나한테 있는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러면 내가 그 니은에 보시면은 정당방위, 정당행위, 자구행위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래서 예컨대 뭐 절도범인을 도둑놈이 있어요. 도둑놈이 있습니다. 내 지갑을 훔쳐가는 거야. 내가 발견해서 그럼 잡아갑니다. 뛰갑니다. 잡았어요. 이게 가면 정당방위인가?
그 정당 행위인가 또는 뭐 자고행위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여기 사진 이기잖아요. 그 나름대로 이게 학설이 대립이 있는 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뭐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보냐 저렇게 보냐 그 약간 코에 고면 코리 같은 그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논다면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런 거기 보시면 봐봐요. 그 철도 범인을 쫓아가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요. 현재 지금 범인이 내 지갑을 들고 도망가고 있죠. 침해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현재 지금 범인이 나를 내 물건을 훔치고 있는 중이랑 똑같이 봅니다. 그럼 이거는 일종의 정당방위를 볼 수 있어요. 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보고요. 너무 깊숙하게 들어간다. 하여튼 그는 근데 이걸 여러분 지갑을 던지고 도망갑니다. 그죠? 그 주인이 쫓아오니까 뭐 지갑을 몸만 뛰어가는 거지. 이걸 잡았어요. 이거는 현행범 체포로서 이건 정당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지갑은 지금도 회수했잖아. 지갑에 대한 현재 침해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현행범 체포로 해서 정당행위를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 며칠 있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잡았어요. 이거는 침해가 현재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보통 자고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넘겨보시면 봐봐요. 좀 너무 기소해야 들어간다. 그 뒤에 보시면은 며칠 후 우연히 자기 물건을 들고 있는 절도를 잡았습니다. 이건 자고행위로. 약간 이제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이 덜 헷갈리게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고요. 너무 깊숙하게 했다 지금. 피해자 승낙이에요. 피해자가 승낙, 피해자가 오케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피해자 승낙은 피해자가 승낙할 수 있는 것을 승낙해 줘야 돼요. 피해자가 승낙할 수 없는 거 승낙하면 안 됩니다. 그럼 피해자 다 승낙할 수 있죠? 안 돼요. 생명 같은 거 승낙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죽여줘. 죽이면 처벌합니다. 피해자 생명을 함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게 없어야 돼. 이런 거라가 아니라면은 승낙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또 두 번째, 승낙하는 목적이 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근데 뭐 다른 목적을 위해 다른 범죄 목적을 위해서 승낙한다 안 돼. 근데 뭐 보험 사기 목적으로 승낙한다, 군대 안 갈 목적으로 뭐 그죠 상해를 승낙한다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안 돼요. 까지. 그래서 보세요. 일단 그 니은에 오시는 승낙이 따른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고, 근데 뭐 병력 회피 목적 상해, 보험 사기 목적 상해 이런 것들은 아무리 피해자가 승낙해도 안 돼. 이것에 법률의 특별한 규정. 근데 아까 말씀은 촉탁 죽여달라, 죽였습니다. 처벌한다는 얘기지. 촉탁, 승낙, 살인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저번에 그 이야기 안 해요. 그 노인네들이 돌아가시면서 하여튼 다들 이제 고령에 돌아가시면은 그 병원에서 뭐 그 생명 유지 장치 달 것인가 말 것인가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 생명 유지 장치를 더 달았는데 떼면은 그 살인죄가 돼요. 함부로. 그래서 생명 유지 장치를 함부로 하지도 않고 일단 딱 다는 순간 떼지 않습니다. 떼지 않는데 안 떼면은 이제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는 하여튼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촉탁 이게 승낙 살인죄에 해당될 수 있는. 그 의사들이 일단 그 생명 호흡 장치를 별도로 일부러 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래서 뭐 이 가족들이 동의하에서 뭐 동의를 해와라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뭐 다 이게 실제 이제 이게 되게 이게 드라이하게 보이지만 실제 우리 그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실제 있는 것들이. 자, 그렇더라. 오케이. 자, 오른쪽에요. 그래서 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 촉탁, 승낙, 살인죄 정도만 기억해 보세요. 촉탁, 승낙, 살인죄. 촉탁, 부탁을 받고, 그죠?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나 죽여줘 이 말이에요, 그죠? 촉탁이란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정당행위 보세요. 정당행위는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해. 아까 여러분 의사가 수술하는 게 다 업무로 인한 행위지, 그지? 아까 전에 뭐 의사가 낙태하는 거, 이게 뭐 산모를 살리게 수술하는 거, 이게 일종의 정당행위로 볼 소지도 있다는 얘기지, 그지? 수술이니까. 또는 법령의 행위, 이게 뭡니까?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이러면 경찰관은 사람을 체포하는, 그죠?
원래 사람이 사람을 체포하면 체포죄로 처벌받는데 경찰관을 처벌하지 않죠. 이유가 뭡니까? 경찰관 일이니까 이게 법령에 따른 행위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공무원이 직무집행행위 등도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다음에 책임입니다. 세 번째, 그죠? 이런 게 여러분, 이런 게 없다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 평가 어떻게 합니까? 역으로, 이런 게 정당방위도 아니다. 정당행위도 아니네. 긴급피난도 아니네. 피해자 승낙도 없네. 그러면은, 이건 진짜 위협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한다는 거 최종도 그죠? 위협합니다. 아직도 뭐가 있습니까? 책임 여러분, 이거죠. 책임은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너만 그랬니? 이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 안 해. 왜 너만 그러지? 라고 비난하는 게 책임의 본질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왜 너만 왜 이 짓을 했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여러분 이런 비난의 전제 조건은 뭐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죠? 사람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했니?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책임을 따질 때는 뭘 먼저 따지냐? 책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책임 능력, 우리 앞에서 민법할 때 책임 능력과 사실 본질이 같습니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했니라고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기대 가능성이 있다 이 말. 기대 가능성 있다. 기대 가능성이란 말은 똑바로 행동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똑바로 행동할 수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니? 이게 책임의 본질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보겠습니다. 일단 책임 능력입니다. 넘겨보시면 여러분 넘기 전에 거기에 첫째 줄 보세요. 책임의 의의의 첫째 줄.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을 전제로 한 비난 가능성이 책임의 본질이에요. 말은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말을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법학적 너무 거창하다, 그지? 그래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딱 압축적 표현을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꾸린다는 얘기죠. 배는 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764페이지는 책임 능력이란 말 보이죠? 자, 그래서 밑에 정리된 걸 바로 보겠습니다. 책임 무능력자가 있어요. 책임 무능력자. 여러분, 우리가 민법 불법행위 할 때는 책임 무능력자가 누구였습니까? 심신상실자, 그죠? 아까 우리 민법 공부할 때 첫 번째 기억에 심신상실자, 니은의 미성년자 중에서 이런 말 했지, 그지? 여기서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누구? 심신상실자. 형법에서는 나이를 분명히 밝힙니다. 14세 미만자. 그죠? 꼭 기억하실 사항입니다. 형사, 미성년자. 그죠? 그래서 이거는 형사, 그죠? 형사,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14세 미만이야. 14세 이하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고 미만, 그죠? 미만. 사미, 그죠? 미만. 그 다음에 심신상실, 이건 똑같아요. 이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정 책임 능력자, 이거는 여러분 책임 무능력자가, 이거는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깎아줘. 그래서 밑에 보시면 농아자, 심신미약자, 이거는 범죄가 성립해요. 다만 좀 깎아준다. 필요적 간격에서 깎아준다. 왜? 좀 정상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농아자, 심신미약자. 오케이. 밑에 다음에 여러분들은 책임 무능력자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책임 무능력자. 이거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3세 아이가 살인을 했어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그런 거 있었죠. 그때 유중성 아이들이 자기 반 아이들 패면서 쥐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동영상에 찍겠다, 그지? 야, 우리 패도 괜찮아. 그냥 우리는 우리는 어째 걔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니까, 그지? 우리는 이런 거 성립 안 하는, 우리는 쟤 안 돼. 그러고 팼다는 거지. 안 해, 그러면. 모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요즘 애들이 영악한 거죠. 영악한데. 그래서 한때는 여러분, 우리 범죄 소년, 이 형상 이런 거 되는 것도 다 손을 좀 보자 이야기 해 놓으잖아요. 연령을 낮추자고, 그지? 요즘 애들이 아니란 얘기야. 무서워.
자, 다음에 기대 가능성 보겠습니다. 요게 뭐예요? 여기 지금 요거 기대 가능성, 그지? 즉 범죄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범죄 무조건 누구든지 이러한 상황에서는 범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상황에는 똑같은 범죄를 해요. 근데 갑이 똑같은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갑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그죠? 왜? 다 똑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예요. 달리 행동할 수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할 수 기대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비난할 수 없습니다. 밑에 그 박스죠. 근데 그때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시험지 수험생이 우연히 시험지를 시험 치기 전에 시험지를 입수했습니다. 당연히 시험지 답안지를 외우겠지, 그지? 답안지 안 외울 거라고 기대할 수 없겠죠. 그럼 수험생이라면 100이면 100 다 똑같이 외워서 시험 칠 것입니다. A라는 학생이 유독 그랬다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그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그런 사건입니다. 아이가 시험지를 우연히 입수해가지고 답을 외워서 시험을 쳤는데 나중에 발각되었습니다. 그게 업무 방해죄로 처벌받을까? 안 받아요. 왜요? 기대 가능성이 없다.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건 여러분,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것은 그러면 위법성 조학 사유입니까? 책임이 조학됩니까? 오케이, 그게 중요하다.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위법성 조학 사유가 아니에요. 책임 조학 사유.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그 정도로 물어본다, 그죠? 여러분한테는 그 정도로 물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꼭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그 기대 가능성 기억에 셋째 줄 보세요.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 문제된다. 기대 가능성이 없을 때는 뭐 뜻하고 이거는 범죄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범죄가 아니에요. 이런 말 봐봐요. 여러분 박스 안에 판례를 보세요. 6호도 1164란 말은 65년도 대법원 판결이다 이 말입니다. 65년도 대법원. 여러분 65년 같으면은 여러분 부모님도 좀 간당간당하다, 그죠? 여러분 부모님도 간당간당 태어났을까 싶은데 65년도 이거 보세요. 두 번째 줄에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반 수험생에게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뭐예요? 기대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책임 무슨 사유? 조각 사유. 그것을 옆에 쓰나 책임 조각 사유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이제 법으로 딱 명문화시킨 게 밑에는 강요된 행위입니다. 자, 이런 거죠. 한국 사람이 납치가 되었습니다. 북한으로 납치됐습니다. 이렇게 북으로 납북됐어요. 북한에서 그 협박에 따라서 북한에서 뭘 했느냐? 북한 TV에 나와가지고 근데 남한 정부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는 아주 그런 어떤 대남 방송을 막 신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남한으로 다시 내려와 대한민국 다시 입국했습니다. 이 사람을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북한을 이렇게 한 행위잖아요, 그죠? 일종의 국가보안법 위반점이에요. 이적단체, 이적 행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행위예요. 그럼 그 사람을 과연 우리가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처벌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건 강요된 행위라는 거죠. 왜 거기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 다르게 행동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못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강요된 행위예요. 자기 생명에 대한 어떤 위해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게 강요된 행위예요. 처벌하지 않습니다. 무슨 사유라고요? 책임 조학 사유. 오케이.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위법성 조학 사유이고 책임이 조학된다. 그죠? 자, 한번 볼게요. 밑에 그 니은의 강요된 행위 보세요.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을 때는 협박에 의한 행위는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그게 강요된 행위입니다.
자, 뒤에 넘겨서 제가 뭐 또 판례 하나 소개하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구에도 좀 조충현 간부 주로 여러분 우리나라 항상 이게 남북 대치 상태다 보니까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뭐 협박에 따라서 그저 어떤 이적 간첩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거 다 실제로 우리가 재판 들어가면은 다 강요된 행위로서 무죄 판결하는 게 흔히 많습니다. 오케이. 자, 그 밑에 그럼 밑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1번에 갑은 얼로부터 어린 딸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피할 수 없는 협박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게 뭐라고? 강요된 행위예요. 그럼 누구를 처벌하겠습니까? 그 협박한 놈을 처벌합니다. 그죠? 두 번째, 갑이 여러분 지금 이 사안은 갑이 을의 자동차를 훔쳤어요. 그죠? 자, 갑이 있는 지금 사태 있는 거죠. 갑이 있는데 자동차는 을 거야. 자동차는 이 을의 자동차에다가 소유가 을입니다. 병을 감금시켰다는 거죠. 병이 살기 위해서 이 창문을 깨트렸다 그죠. 이런 병이 을의 자동차를 깨트린 거죠. 을의 자동차를 깨트린 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니까 지가 살기 위해서 그저 깨트려 놨다는 얘기지. 이거 뭐고? 긴급 피난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을의 자동차가 아니고 이게 갑의 자동차예요. 그러면 갑이 지 자동차를 이용해서 병을 공격했다 그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병이 일종의 창문을 깨트린 것은 반격행위죠. 이게 뭐요? 정당방위. 이거 똑같죠 그죠? 아까 뭐 A가 있는데 B가 강도야. 강도가 공격하니까 다시 말해 갑의 차를 이용해서 가두니까 공격하니까 살기 위해서 반격했다 그죠? 살기 위해서 깨뜨려. 이걸 뭐라고? 정당방위 논리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공격하니까 살기 위해서 시집에 뛰었다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가 살기 위해서 을의 자동차를 깨뜨린 것은 살기 위해서 깨뜨려 그죠? 긴급 피난이라는 거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요거는 정당방위가 아니고 긴급 피난이에요. 긴급 피난. 그치? 그다음에 3번에 갑은 을을 살해할 의사로서 치사랑 독약을 혼입하면서 만약에 을이 아니라 다른 가족이 마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게 뭐라고? 미필적 고해라는 살인죄입니다. 이거 똑같은 살인죄입니다. 4번에 갑은 여러분 요게 여러분 그 두 번째 이런 말 있죠. 체벌 방법과 정도가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않을 정도로 다. 그럼 이거는 일종의 우리가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정당행. 이렇게 공도 보겠습니다. 피해자 승낙 이건 피해자 승낙이 아니라 이런 앞에 잠시 넘겨서 아까 정당행위 한번 봅시다. 정당행위 보시면은 763페이지에 D가 보죠. D가 기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이게 조금 전에 봤던 그 지문 이 지문이 얘기 들어갑니다. 기타 사회 상규에 우리 사회의 어떤 법과 도덕관념 이런 거 봤을 때 그렇게 문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 전에 있는 이야기 있잖아. 그 옆집 아저씨가 아파트 같은 101호 아저씨가 102호 애가 뭐 이렇게
그 아파트 저 놀이터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거야. 그 삐리가. 그래서 이 아저씨가 니가 왜 담배 피우는 거 이 말을 한테 꽝 떼있어요. 일단 액면가로 보고 이거 폭행이야, 그지? 폭행이야.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그럴 수도 있지, 그지? 그렇게 그게 뭡니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여러분 옆집 애는 징계하면 안 돼, 징계권 없어, 그죠? 부모는 징계권이 있지만은 옆집 아저씨는 징계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공동체 특성상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지? 그게. 그래서 나는 지나갈래. 나는 그냥 말 안 할게. 괜히 했다가 내가 혼나야 되겠어. 애들 오줌 급비리 더 무서워서 내가 말을 못해. 자, 그렇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넘겨 다 했어요. 다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오케이 좀 넘겨서 771페이지 그 중간에는 읽을 필요 없습니다. 형사 절차 2에 좀 볼까요? 자, 넘겨서 772페이지 당사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페이지인가 하니까 286페이지, 구책은 286페이지, 세책은 772페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럼 수사 단계에서 우리가 그 피해자를 표현하죠.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를 표현하고 검사가 기소한다. 따르면 공소를 제기하면은 그 상대방 우리가 피고인 이렇게 말하죠. 피고인. 지금 우리가 박근혜 씨라든지 뭐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고인이라 표현하죠. 그죠? 피해자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금 간 피해자가 누군가? 아니, 우리 검찰에서 기소 안 한 문제가 되는, 지금 우리 이명박 씨가 이제 피해자가 되는구나.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다스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스라는 사건이 오늘부터 수사가 들어가서 그러면 지금 이명박 씨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피해자. 아마 지금 된통 당할 것 같은데. 자, 한번. 그 대규모 사기 사건이었거든요. 그게 이런 피해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당시 때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투자 회사 오너가 이제 이명박이라는 그때 실제로 오너가 이명박이라는 투자 사기 사건이었죠. 그게 지금 이제 계속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피의자. 그래서 검사가 기소하면 뭐가 됩니까? 피고의. 재판 이제 법정에 나선다는 얘기죠, 그죠? 용어들 좀 익히고요. 다음에 수사 단서입니다. 고소 고발은 용어는 구별하셔야 돼. 고소는 뭡니까? 이거는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좀 처벌해 주세요. 이게 고소고요. 제3자가 나선 게 말하고 고발. 용어가 그렇습니다. 다음 밑에 이제 피해자의 권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진술 거부권.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피의자나 피고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박근혜 피고인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말 자체를 한 말이 없습니다. 처음에 재판 처음 할 때 피고인의 그 직업이 뭡니까? 이름 뭡니까? 말하고요. 주소 뭡니까? 이야기하고 피고인의 직업은 뭡니까? 무직입니다. 딱 그까지 말하고 일체 말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최근에도 한마디 했다 그러더라고요. 요번에 누구야?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니까 그때 한번 이제 그것도 써와가지고 이렇게 몇 줄인데 써와가지고 지금 저는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그 한마디 하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럼 그 사이 뭐 했습니까? 졸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앉아서 이렇게 낙서하고 그림 같은 거. 꼭 누가 하는 행동들입니까 이게? 애들이 하는 행동이야. 실제로 그랬습니다. 슬픈 이야기였죠.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그렇다. 어쨌간에 그게 어쨌간에 진술거부권 행사를 그죠? 우리가 법적으로는 당연한 권리 행사합니다. 가능합니다. 진술거부권. 두 번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무죄 추정이더라. 언제까지요? 유죄 판결이 어떻게 될 때까지? 거기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확정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지금 우리 근데 박근혜 피고인도 지금 뭐라고요? 무죄. 자, 그래서 이번 1심에서 여러분, 1심에서 요번에 지금 우리가 최순실 같은 게 징역이 25년 때려졌죠, 그죠? 그건 구형이에요. 여러분 구형은 뭔가니까 검사가 법원에다가 우리가 검찰이 판단할 때는 제가 정도 나쁜 짓을 했으니까
25년 정도 내 때려주세요라고 요청인 거예요. 요청. 그게 구형입니다. 구형. 그러니까 법원은 그게 하나의 어떤 참조 사항입니다. 반드시 법원이 뭐 25년 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보통은 좀 깎아줍니다. 뭐 25년 구형하면은 뭐 한 20년, 뭐 15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음벌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보통은 좀 깎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이렇게 해서 최순실이가 25년 구형했으니까 뭐 한 20년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근데 또 박근혜 씨는 걱정해요. 왜냐면 주범이잖아. 그럼 좀 더 음벌을 해야 될까? 아마 그래서 검찰에서 어떻게 구형할까? 원래 지금 여러분 그게 그 박근혜 피고인 같은 경우가 범한 죄 중에서 뭐 그 국고를 횡령했다 이런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거든요. 아이고 참 내가 참 걱정인데. 어쨌든 그렇더라. 아마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1심에서 여러분 최순실 같은 경우 유죄 일단은 유죄 만약에 나왔습니다. 그지? 일단 유죄 25년 그죠? 구형이 25년이고 아직 판결 안 났구나. 만약 1심에서 유죄 판결 났습니다. 아직도 무죄다. 그죠? 왜요? 확정 판결 아니잖아. 그지? 자, 항소합니다. 2심에서 또 유죄 나왔어요. 아직도 뭐라고? 아직도 무죄야. 추정. 그죠? 3심에서 유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유죄구나. 교도소 가야 되겠지. 그죠? 여기 확정 판결이 그죠? 그래서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무죄로 죽는다. 일단 미란다 원칙입니다. 미란다 원칙. 그 때문에 헌법할 때 좀 설명드렸고요. 오른쪽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제수사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강제수사에서 우리가 수사는 여러분 임의수사가 원칙입니다. 임의수사란 말은 수사를 받고 안 받고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게. 그것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요즘 있잖아요. 요즘 있는 게 있으면 뭐 보면은 뭐 검찰에서 누구한테 나오라 그랬는데 못 나오겠다 그런 거지. 그게 여러분 가능합니다. 보통 사람은 쫄려서 못하지, 그지? 근데 여러분 현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면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 뭐 검사에서 언제까지 나오라 그랬는데 한 서너 번 안 나는 가능해요.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게 원칙이 뭐기 때문에 임의수사기 때문에. 그 말은 뭔가니까 원래는 나가는 날짜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죠. 뭐 전화 걸어가지고 오늘이 23일이 22일인데 25일 날까지 검찰에 오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그날 약속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그럼 며칠 날 가능해요?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왜냐면 뭐 해가 바뀌어야 되겠는데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게 임의수사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게.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가 가능하냐? 강제수사예요. 강제수사는 구속하고 이런 게 강제수사입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임의수사야. 거기 있죠, 그죠? 원칙은 거기 봐봐. 거기 지금 4번에 강제수사 인신보호제도에서 셋째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강제수사는 예외입니다. 예외. 여러분 강제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인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죠? 강제적으로 막 잡아가니까 그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보호장치가 필요해요. 보호장치가. 자, 요게 시험에 잘 나오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포 또는 구속적부 심사. 또 하나는 보석제도. 요번에 이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뭐 공부한다고 뭐 전혀 지금 이제 그 증명이 안 되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옛날에 그 국방부 장관하고 국가안보실장 하던 김관지라는 자가 요번에 구속적부 심사를 풀려났어요. 이게 진짜 막 지금 두고두고 말이 많은 거야. 두고두고 말이 많다는 비정상적으로 풀어줬다는 얘기죠. 구속적부 심사 풀어줄 수 없는 사안을 풀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뭐 그때 풀어줬던 그 판사 지금 신상 틀리고 막 난리 난 거야. 근데 그건 틀리고도 싸요.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많게 풀어졌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강제 수사는 인권침해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장치가 있더라. 뭐 적부 심사, 체포 또는 구속, 적부 심사예요. 적부란 게 뭡니까? 체포나 구속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다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심사. 또 하나는 보석제도.
일단 우리 수험생이 있어요. 일단 누가 할 수 있느냐? 피의자, 요거는 뭐? 피고인, 그죠? 누구한테? 법원에, 그죠? 신청한다. 이것도 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영장 신청은 누가 신청한다고요? 피의자가. 보석은 누가 신청한다고? 피고인이.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신청하는 상대방은 다 법원에. 이게 핵심입니다. 오케이. 꼭 기억하시고요. 꼭 기억하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렇습니다.